네, 오늘은 연말 특집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12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지 않고 가만히 두지 않는 국내 증시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내년은 무엇을 봐야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지난해랑 올해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야 시장이 왜 이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맞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들어왔던 주린이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원래 국내 증시가 이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방향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올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면 올해는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졌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수하고 종목하고 따로 놓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아마 시장에 들어오셔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뭐 그 가운데서 올해는 매크로 변수도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연준도 네. 많이 신경 썼어야 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뭐 메타버스니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NFT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빠지고 또 오를 기업들은 오를 기업대로 오르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굳이 뭐하러 연준을 신경 썼는지 고민했을 정도로 예. 저희들이 볼 땐 종목별로 굉장히 접근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종목은 오르는데 또 그게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랐고 또 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저희들 같이 경험이 많은 분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따로 종목 따로 또 오르는 종목들도 너무 급등락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에도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슷할 것 같아요. 올해 이런 힘든 시장이 원래 우리 증시였다. 맞습니다. 그랬고요. 또 유독 거기서 지수와 종목이 좀 따로 놀면서 종목별로 속도가 나는 것들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났기 때문에 더 소외감이 느끼는 장이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저는 우리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 증시랑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연말이 또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뉴욕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지수도 올랐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빠졌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어느 것 하나 틀린 건 없지만 결정적인 영향으로서의 요인은 저는 몇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규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하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3,300포인트 오르면서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요인은 아니지만 규제가 이제 결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였죠. 결국 3,300을 만들었던 상반기 시장의 중심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관련주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 너무 크게 빠졌고 또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고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세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 없었던 게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부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델타 변이 우려죠. 결국엔 델타 변이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게 병목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이 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D램만 공장이 100% 가동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부품들은 전부 다 공급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동남아에서 생산되면서. 근데 우리 것만 생산이 됐는데 문제는 완제품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D램도 반도체도 부품이니까 네.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생산이 안 되는데 우리만 생산이 돼서 공급 과잉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빠진 게 두 번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역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변이와 연관된 건데 그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른 물가가 아무래도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 긴축을 하게 되면 역시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하반기 들어서 놓고 보면 이 글로벌 병목 현상이 아시아 쪽에
문제가 됐었지 선진국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선진국은 요 시기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를 실시해서 네. 경제가 정상화돼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좀 멈추는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별화됐던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싶고요.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요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너무 내구재 소비를 많이 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는 덜 할 거다라는 우려로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긴 한데 제가 볼 땐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럴 것 같았으면 올 상반기도 올랐으면 안 됐을 거고 실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는 올해 초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반기에 빠진 건 그것보다는 네. 그게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주요했던 게 델타 변이에 따른 후유증이 글로벌 병목 현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가 맞물린 것이 선진국과 특히 미국과 가장 크게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됐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걱정되는 건 네. 사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사실 내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시장을 그럼 금리 인상 테이퍼링 속에 지수 하락,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나 도망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는 내년 시장을 지금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편인데 뭐 좋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냥 금리를 올리는데도 좋게 봐야 되느냐? 금리 인상 시기에 지수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기 자체에 지수가 하락한 역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그럼 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 성장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니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는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금리는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자신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제도 어려워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긴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년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중요하긴 한데 네.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성장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될 경우는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반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없다라면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내년 시장이 되면 점차적으로 성장에 대한 신뢰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부담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기인한 금리 인상이라고 본다라면 사실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또는 이전과는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가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럼 센터장님 지금 네. 이야기하실 때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을 찾았던 게 2차 전지가 아니었나. 그리고 메타버스 NFT는 또 새로운 거고 앞으로 성장만이 남았기 때문에 더 열광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성장하면 떠오른 대표 주자들이 내년에도 시장을 주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별로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시기에 2차 전지나 메타버스가 시장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극에 달하는 시기가 저는 연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상보다 많이 안 좋을 거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를 근거로 했었을 때 12월 15일에 있을 연준에서는 보다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연준이 이번에 말 바꾸기를 했는데 이 말 바꾸기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여야 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말 바꾼 거에 대해서 시장이 연준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온화하게만 안 되고 조금 더 매파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올해 11월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고 연준은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움직일 경우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 2차 전지라든가 메타버스 또 이런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만 놓고 봐도 이런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네. 내년 1월 되면 최근에 하락한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면 1월 지표부터는 물가 지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유가도 80불에서 70불대로 떨어졌고 천연가스 가격은 40%가 빠졌습니다. BDI 지수도 절반 가까이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석탄 가격도 아주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운임 지수도 빠졌고 그럼 이게 몇 달의 어떤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 시차를 감안하면 내년 1월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연준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나오는 지표가 예상보다 물가가 많이 빠지면 시장에서는 또 안도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마 그때 제가 볼 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뭔가 자꾸 긴축에 대한 우려가 매우 강하게 불거질 때마다 요 관련주들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반면에 이게 완화될 때마다 다시 오르는 그런 게임을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각 하우스에서는 연말에 내년을 미리 예측하고 다 네. 리포트도 내놓고 하잖아요. 내년에 주도할 만한 섹터 그리고 올해는 소외받았지만 내년은 좀 다시금 탄생할 수 있는 섹터를 골라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게 소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르긴 했는데 저희는 다시 반도체와 자동차를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메타버스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AI 또는 자율주행이 내년부터는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시장이. 무엇이냐면 이전 시장은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이 나오게 되면 먼저 그 성장을 위한 하드웨어가 먼저 깔리는 게 정상이에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거나 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먼저 깔리면 예를 들면 뭐 5G가 깔린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 기기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 기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뒤집혀서 소프트웨어가 먼저 올랐어요. 맞아요. 메타버스라는 거. 그러면 이제는 메타버스는 실제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이게 더 많이 커지기 위해서는 각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규모로 커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커야 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DRAM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성장이라고 일컫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이 활성화되기 위한 하드웨어가 그죠? 장착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기, 전자, 부품 관련주들이 의외로 저는 큰 시세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워낙 안 좋게들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자동차하고 반도체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네. 요게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할 때 가장 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아마 각사들이 제가 보니까 대부분 내년 전망 보면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은 3,500포인트, 뭐 적게 보시는 분들은 3,200포인트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3,300, 40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거를 넘나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말고 비메모리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가 큰 인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 인사 자체가 거기에 포커싱을 둔 거였고 또 아시다시피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로도 했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도 애플도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도 자체 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체 칩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생산해줄 파운드리는 더 큰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만든 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팹리스 설계만 한 거지 실제 만드는 건 이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 그럼 앞으로도 비메모리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게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 역할이 아직까지 미진했는데 내년에 거기서 역할할 수 있는 기대만 보여주고 가능성만 보여준다고 해도 의외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이번에 인사가 효과를 낼 것인지 또 삼성전자가 절치부심을 해서 이 경쟁 세계에서 비메모리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갈 만한 가능성을 비춰줄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여부가 확인이 된다라면 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경우는 그 상단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역시 자동차인데 저희들이 볼 땐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자동차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제가 아는 자동차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AI라든가 자율주행이 되면 기계가 아니라 전자장비로 바뀌는 거고 맞아요.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이게 플랫폼이 되면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였다가 전자기기로 갔다가 플랫폼으로 가는 과정이면 밸류에이션을 잣대가 계속 많이 바꿔질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겠는 건 그 시장은 크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현대 기아차라는 회사들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그만한 그 청사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내년 1월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또 기아자동차가 요것과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님께서 뭔가 제대로 된 청사진을 보여주고 네. 그 청사진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정말 현대 기아차도 그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면 저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물론 이건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렇지 않다라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부근 정도까지라고 보여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IT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실제 시장 신뢰를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걸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쉽게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내년 시장에 무엇을 봐야 될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가지가 기반했을 때와 기반되지 않았을 때 또 코스피 밴드 차이가 좀 심할 것 많이 같거든요. 크겠죠. 네. 네. 지금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코스피 밴드는 어느 정도인가요? 바닥권은 2,850이니까 사실 이번에 봤던 하락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저희는 다른 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편인데 뭐 그렇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고 3,50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500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나름대로 그 기대치가 없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D램이 좀 좋아지는 정도 아니면 자동차가 판매 회복을 하는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제가 이건 뭐 기대지만 그 기대대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그 기대에 부합할 정도로 청사진을 그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받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축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소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2,850에서 3,500까지의 코스피 밴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센터장님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